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심각해지는 임금의 양극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에 쥐는 월급이요. 아마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대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절대 수치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요. 실질 임금의 경우에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줄어들고 반면에 정규직과 또 고용기간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임시직,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임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금도 양극화가 되고 이것이 또 사회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와 전화를 통해서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게 임시직 근로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시직 근로자의 대변이 되는, 그러니까 그 대꾸를 이루는 그 직업이 정규직이 아니라 상용직인가요? 임시직의 대부분을 이룬,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네. 대부분 이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고, 네. 그 밖에 이제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임시직 근로자들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임금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고요. 예, 그러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임금이 명목상으로도 작년의 경우에 감소했다는 게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실질 임금하고 명목 임금의 차이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명목 임금 하면 명목상의 임금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뭐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게 명목 임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 임금이다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도 200만 원 받고 금년에도 200만 원 받는다고 할 때 계속해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하고 가치로 따지면 180만 원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 임금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임금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명목 임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손에 쥐는 임금을 칠 때는 실질 임금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명목 임금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월급 봉투에서 받는 그 숫자, 그게 그대로 명목 임금이에요. 네. 예. 그럼 절대적인 그 가치가 돈 가치가 좀 떨어졌다 할 때 이제 실질 임금 개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는 임금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임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도 절대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감소를 했나요? 네, 액수 자체로 따지면 그다지 많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평균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분들 받던 월급이 한 139만 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줄어가지고 138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고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상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또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한 324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올랐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 가뜩이나 임금도 낮은데 원래 받던 데서 한 10,000원 정도가 깎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에도 조금씩은 올랐었거든요.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가지고 좀 상당히 주목해야 될 현상을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임시직 근로자들의 이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가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텐데요. 그렇겠죠. 예. 그 면에서 이런 분들을 갖다 받쳐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박사님 그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군요, 사실상. 예. 최저임금은 올라가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랬다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저희가 대략 집계해 보면 수혜자가 한 120만 명 가까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최저임금조차 좀 있는 법도 좀 제대로 안 지켜져 가지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평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임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좀 깎여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임시직 근로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해서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그것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약간 우리 통계가 지금 불분명해요. 노동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은 오히려 좀 약간 좀 줄어든 걸로 나오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임시나 일용직 오히려 좀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이와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추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 정규직 채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과거에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쓴다면 기업들이 일단은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쓰고 보는 게 1차적인 관행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관행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사람 쓴다 하면은 가급적 정규직을 안 쓰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으로 관행이 좀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좀 맞물리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자리에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있잖아요. 임시직 근로자들 경우에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언제 또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까지도 줄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상용직 근로자들의 월급은 뭐 조금이나마 상승세에 있다고 하니까 서로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양극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상용직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임금이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들의 경우에도 성장에 상하는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더불어서 이 같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오르지 않고 하면서 그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이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삼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용률은 꾸준하게 좀 오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임금이 이렇게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그 삶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고용률이라든가 수치상으로 일자리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좀 대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일을 해도 계속 빈곤 상태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 고용의 질 악화다 하는 부분 자체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삶을 좀 상당히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 자체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에서도 내수 기반이 얼어붙었다 내지는 이 소비 수요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소비를 하려도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에 잠재력 자체를 다 갉아먹는 그런 결과가 좀 초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갑을 열어야지 된다라고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갑을 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이 벌어가는 소득의 증가율이 가계가 벌어가는 소득 증가율보다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임금 인상은 하지는 않고 임시직 근로자들의 그
불안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줄이고 있다. 그럼 당연히 내수 경기가 살아날 어떤 요인은 줄어들겠네요.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임금을 올려라라고 예.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는 문제가 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면은 거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여라든가 하는 측면보다는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갖다 급급하는 방향으로 모든 이렇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게 초점을 맞춰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익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 비용 줄이는 것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것이 인건비 줄이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좀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 봐서도 장기적 그 해당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 기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좀 부작용을 낳는 방향으로 당장 눈앞에 수익 갖다가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것을 더 요구받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면에서는 그와 같은 좀 잘못된 요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사회적 규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이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업이 임금을 더 깎고 싶어도 이 이상은 더 이상 못 깎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정해놓은 그런 룰이거든요. 네. 그 면에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좀 더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1차적으로 가장 이제 그야말로 바닥으로 좀 질주했다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막기 위한 장치로서 1차적으로 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보면 사람 쓴다면 자꾸 비정규직으로만 쓰는 게 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선 당시 공약이 일단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공부문 직접 고용으로만 한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간접 고용 영역에까지 확장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쓰는 것은 일단 그 일자리는 정규직 쓰는 것으로 좀 전환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너무 취약한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갖다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이 있습니다. 40대 골드미스를 위한 재무 설계를 해드리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짚어볼 만한 세계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골든, 금 들어가고 하니까 왠지 저는 좀 낯설기는 한데요. VIP도 아니고 VVIP를 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해드리는데요. 김창수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은행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예. 그렇죠. 예. 네, 은행 가서 이런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예. 근데 오늘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셨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센터장님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미혼의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노처녀라고 하시고 사회는 저를 골드미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만 하다 보니까 현재 임원직까지 올라서 연봉은 꽤 높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사서 갖고 있고요. 저의 노후를 걱정하신 부모님께서 주택 한 채를 미리 증여해 주셔서 두 채가 된 상태로 월세를 받고 있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40대다 보니 노후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정적인 수익성 부동산을 언제 어디에 재투자를 해야 할지 또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김창수 센터장님 사연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완전 부러운데요? 그렇네요. 예, 40대 골드미스로 임원이고 연봉도 높은데 집도 두 채나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금 캐시플로우도 좋고 자산도 충분히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킬레스건이 이런 분들은 이제 수입이 많다 보니까 또 네. 그다음에 가족도 없다 보니까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물론 요새는 늦게 결혼도 많이 하지만은 혹시나 이제 이 나이에 계속 가다 보면은 솔로로 이제 계속 노후를 맞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노후 대비. 그래서 일단 재무 설계상에 있어서 네. 자기의 연령대에 맞추어서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걸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 투자를 하려면 지금 이분 보니까 집이 원래 한 채가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한 채를 주셨는데 그래서 한 주택을 팔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돈을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융상품 어딘가에 넣어야 될까요? 그런 점은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결국 이 자금 자체가 금융자산으로 해도 되고 부동산 자산으로 해도 되지만은 네. 결국 이 자산 자체가 본인의 노후 자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아주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결국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언제쯤 해야지 되나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게 실수요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다르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떤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수익을 누리긴 좀 힘들고 옛날처럼 부동산 투자하면 자본 차익을 많이 얻어서 비싸게 판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기의 어떤 노후라든지 생활비를 쓰겠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야 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제 집을 위해서 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주거지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추가적인 투자는 결국은 자기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 나이로 봐서는 일단 일부는 부동산을 제가 투자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좀 굴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중은 어느 정도로 나누는 게 좋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이제 지금 같으면 지금 10억 원이 나왔으면은 사실은 요새 강남권에 이제 좋은 걸 사면은 수익성 부동산이면은 적게는 한 5억에서 10억 또는 네. 그 이상을 원하면 2, 30억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자금으로는 뭘 할 것인가에 의해서 금액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한 반 정도만 좀 할 수 있는 걸로 투자를 하되 네. 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다만 이제 지금이 약간은 좀 분위기가 저금리라든지 대출이자 낮아짐으로 인해서 약간 묻지마 투자식으로 이런 수익성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열된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진짜 수익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었다든지 좀 또는 이런 과열 기미가 좀 완성돼서 좀 현실화된 가격 수준에서 투자할 것을 일부를 투자할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금융상품에 좀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월세를 네. 지금 따박따박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수입을 대체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만약에 이제 뭐, 한 5억 정도는 혹시나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이제 유동성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네. 하면 5억은 어떤 이런 자기 월세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제 한다면은 예전에는 뭐 정기예금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너무 낮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채권이나 또는 해외 그 채권을 이용하는 월이자 지급식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한 2, 3년 전에는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워낙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사실 이런 상품을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월 이자 지급식으로 ELS 상품이 있어요. ELS요? 예. ELS도 이제 월이자 지급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조기 상환되는 형보다는 먼저 이자를 받고 월 이자도 분할되고 하기 때문에 좀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면서 좀 위험도 좀 감소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월이자 지급식 상품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뭐 또는 뭐 부동산 펀드 같은 이런 간접 투자로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펀드라면은 리츠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펀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개인은 자기가 혼자 투자한다면은 부동산 펀드는 운용사가 자금을 모아서 같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투자하면 어쨌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아도 뭐 10억, 뭐 20억, 3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가 1억 내지 5억을 투자해가지고 50명이 모으면은 100억이나 2, 300억짜리 건물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건물은 큰 건물이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임차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고 그 대신 또 관리도 그 운용사에서 해주니까 자기의 관리의 위험도 없고 해서 지금 최근에는 저런 지금 저금리 추세에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어떤 거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어떤 선호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개 펀드 운용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수익률은 또 이것도 다 다르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요거는 결국은 이제 그 대상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천차만별인데요. 최근 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해외 부동산을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7에서 한 9% 정도 수익을 노려보고 들어갔고요. 국내 부동산은 지금 한 4%에서 한 5% 정도의 어떤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또는 호텔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큰 어떤 기업에서 마스터리스가 된 좀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펀드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투자를 보통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후에 그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못 팔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의 변동성을 있는 건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보통은 제가 개인이 투자하면 자기가 임대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를 자기가 져야 되지만은 보통은 이거는 임차인이 확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못 받을 위험에 대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좋겠다 이런 데 투자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장님이 그러면 이 40대 골드미스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결국은 5억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이 너무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좀 판단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동산이 나올 동안에 유동성 자산으로 한 5억 정도 가져가시고요. 5억 원은 ELS라든지 국내 주식 채권 혼합형 같이 좀 보수적이면서도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예, 열파라고 해서 좀 굉장히 더운데요. 근데 이게 또 엘니뇨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엘니뇨가 그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호주, 동부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폭염 그리고 가뭄 이런 거를 유발한다고 하고요. 북미 대륙이랑 중남미 쪽에는 그 폭우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비가 이제 많이 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엘니뇨가 지역에 따라 이제 그 기후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이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부분인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경제에 부정적일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경제 심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 국제통화기금이 전 세계 33개국 그러니까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한 엘니뇨, 이제까지 9개가 있었는데 엘니뇨가 있은 1년 후에 미국과 중국, 유럽의 성장률을 봤더니 모두 증가했다. 미국이 0.55%포인트, 중국이 0.56%포인트, 유럽이 0.69%포인트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니뇨가 그 지역별로 그 다른 기후를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나라별로 그 미친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는 좀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 이제 가뭄이 해갈되면서 아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대표적인 건조지대인데 이 지역에 강우량이 늘어나면 아몬드라든가 라임 이런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은 좀 건조하지만 남부 지역은 강우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좀 중립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고. 인도는요? 네? 인도요. 인도 요즘 폭염 막 오잖아요.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흥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가뭄과 폭염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면화, 또 동남아시아에는 쌀, 밀, 또 팜유 이런 것들의 어떤 집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엘니뇨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면 농작물 생산이 큰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그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에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 좀 있고, 여기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에 악영향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영향이 엘니뇨랑 맞물리면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겁도 나고 좀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또 조류독감이 난리라고 하네요. 예, 이 조류독감 때문에 그 계란이랑 닭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중서부 16개 주 양계장에 그 최근에 조류독감이 확산해서 그 4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이 됐고요. 그 미국에서 키우는 닭 10%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법칙에 이제 따져 보면 이렇게 닭과 칠면조 이런 것들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계란 가격도 더불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칠면조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그 4월보다 10% 상승했다고 하고요. 계란 가격은 4월보다 17% 올랐고,
계란 생산량이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 대비 19%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조류 독감이 사실 무서운 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게 발생했지만 10년 전부터 아시아 지역, 홍콩이라든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조류 독감 때문에 이 닭들이 계속 살처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닭이 1억 마리 없어졌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과 오리가 1,500만 마리 이렇게 이제 살처분이 됐는데, 이 닭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과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왜 오늘 무서운 얘기만 하세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닭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하죠, 닭이요? 그러니까 닭이 필수적인 아미노산 공급원인데,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여하는 것보다 닭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닭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러니까 소와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사료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닭이 어떤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 식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닭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식탁, 우리 장바구니에도 큰 영향, 장바구니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닭이 있어야 그러면 인류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좀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요즘 웰빙이 트렌드인지는 오래됐는데요. 이정훈 부장님은 안 드실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저는 딸 때문에 가끔 먹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잘 안 찾는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선언을 하는 패스트푸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폐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피자헛이나 타코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인공 향료나 색소를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건강한 음식, 웰빙 음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전 세계 패스트푸드의 업계가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피자헛부터 보면 7월까지 천연 대체물로 모든 재료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MSG 인공 조미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인공 향료, 색소까지 모두 이제 제거하기로 한 거고요. 타코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트랜스 지방, 인공 색소, 향료 이런 것들을 모두 천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웰빙 트렌드,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외면, 이런 것 때문에 이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사가 안 되니까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등 돌린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이게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맥도날드인데, 이미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닭으로 치킨 메뉴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최근에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우리도 맛으로 승부하겠다, 고기 굽는 방법부터 바꾸겠다,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배척하고 싸고 맛있는 버거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슬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 향료, 색소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들 입맛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우리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던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패스트푸드점의 인기도 과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요즘에 뜨는 게 이제 친환경 음식이라든가 한식 뷔페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고, 외식보다 집밥을 선호하고 시골 밥상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싼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찾겠다는 그런 소비자 기호가
반영된 거고 네. 또 업체들도 그거에 맞춰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당첨자는 1788님 외 한 분이고요.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